한 15년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반려견이 그 강아지가 자꾸 이렇게 주인이 올 때 문을 두드리던 그 환청이 들리더라. 혹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집 중에 한 집이 반려견을 기르는 시대인데, 그죠? 네. 이 상실의 아픔도 그만큼 커지고, SNS 보면,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우리 10년을 같이 한 우리 미루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런 글도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죠? 이 상실의 시대.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또, 아니, 강아지 한 마리 죽었는데 왜 대유를 내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 문제 좀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펫 로스 증후군, 반려동물 상실과 관련돼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많아요. 네. 펫 로스, 그러니까 반려견을 잃었다 이런 거죠. 네. 그죠? 실제 그런 상담들 많아요? 예전에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정말 저도 그때 좀 생소했어요. 2014년, 1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대학병원에 찾아오셔서 되게 어렵게 사실은 근데요. 제가 요즘 우울한 이유가 우리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요 라고 하면 되게 수줍게 이야기를 네. 하셨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저도 조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대학병원에 사실은 중증 우울증 환자들이 오는데 네. 사실 그 얘기를 선뜻 꺼내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지금 2024년이 된 지금 시점에 제 흔하죠? 환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주저하지가 않고 최근에는 사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약을 하셨는데 원래 환자분이 제가 이 환자 왜 안 오세요라고 하니까 저희 그 간호사가 작은 애가 죽어서 못 오신대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진짜 못 오시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애가 알고 보니까 기르던 강아지였어요. 지금 저 공전님이 요즘 우리 집 막내라고 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구나. 네. 마이 맞아요. 뷰티풀 엔젤님이 네. 벌써 눈물 난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아니 진짜 이게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달 뒤쯤 오셨는데 제가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진짜 눈물이 글썽이면서 잘 보내주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그 강아지 유품을 치우지를 못하고 오늘도 인사하고 오고 또 이게 매일 그냥 강아지 있는 것처럼 네. 뭐 누구야 엄마 갔다 올게 누구야 잘 있었니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이제 이게 정말 우리 흔한 옆집 네. 이야기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슬퍼하는구나. 저는 이제 몸소 많이 느낍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이 펫 로스 증후군, 반려견 상실에 대한 증후군.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크게 공감을 하실 거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실 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비단 뭐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의외로 뭐 어떤 새라든지 뭐 도마뱀 네. 이렇게 이제 그 애착 동물, 애착 생물체의 그런 감정, 애착 생물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늘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자기가 그 가장 사랑하는 애착 생명체가 사실 가족이나 뭐 엄마 아빠나 자식이나 뭐 와이프, 뭐 남편이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단언컨대 1위가 반려동물이 된 것 같거든요. 좀 슬픈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좀 슬픈 얘기라고 할 수 가족보다 있죠. 네, 어떻게 반려견이 더 소중할 수가 있겠어요? 고양이가, 강아지가.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상적인 감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은 사실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내 정말 이상적인 감정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어려운 것을 반려 생명체는 동물은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또 어떤 그 환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환자는 20대 초반 정도의 환자였는데 저 눈물을 정말 뚝뚝뚝 흘리면서 사실은 그저께 기르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었는데 목에
이 닭뼈가 걸려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네. 갑자기 폐렴이 와서 3일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 이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이 표현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대 초반에 그 환자분이 정말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아이가 없는데 저는 앞으로 선생님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이 현대인들이 정말 마음 붙일 곳이 많이 없구나. 그리고 이 반려동물, 반려 생명체가 얼마나 우리 이 사회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가 정말 느꼈거든요. 네. 음. 아니 특히 젊은 아이들이나 10대나 20대는 죽음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나 혹시 경험이 있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근데 그게 자기가 같이 살았던 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또 반려견은 수명이 인간보다 훨씬 짧죠. 짧아서 네. 그걸 또 빨리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음. 죽음을 모르던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내 품에 있던 강아지가 반려견이 어느 날 죽는다. 그런데 10대에 아이들이 느끼는 그 경험은 또 성인하고는 좀 다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10대나 20대뿐 아니라 이게 반려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이제 애착 대상이라고 아까 제가 네. 표현을 했는데 그 좋아하는 인간관계, 사람과는 좀 다른 좀 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족이나 친구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의견 차가 생기잖아요. 아이 그렇죠. 반려견하고는 그게 없어요. 특히 뭐 고양이나 뭐 새나 조금 뭐 다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또 그 환자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아이는 항상 나만을 그리고 언제나 나만을 그리고 무조건 나만을 항상 기다리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인간이 없죠. 이런 인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사실 그런 대상에 대한 갈구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관계도 그걸 채워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해주는 게 사실 우리 반려동물들이 얘는 내 거거든요. 너는 나한테만 사실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을 한번 주면 사실 걷어들이기도 어렵고 또 인간이 참 신기한 게 이 반려동물을 또 케어해야 되는 그 네. 의무감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사람도 요즘 많습니다. 전 너무 공감되세요? 당연하게 아니 강아지 느껴지는데. 밥을 줘야 되니까 내가 어딘 네. 못 간다. 그리고 최근엔 진짜 내가 우리 반려동물 강아지가 살 때까지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옛날에 자식한테 어려운 이렇게 좀 그 어려움 있는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인데 그만큼 이 반려동물이 아주 그 인간의 감정의 핵심적인 관계를 그 대부분 현대 사회에서 막 파고들은 것 같아요. 원래 나혜란 교수는 이제 저 종합병원에서 치매 전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지인분이 치매 초기 증상에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오래전에 반려견을 넣어드리고 그래서 두 반려견과 어머니가 너무 따뜻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반려견이 이제 나이를 먹은 거예요. 이 반려견이 만약에 세상을 먼저 떠나면 어머니보다 이 치매가 또 노인 우울증도 늘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그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거기서 진짜 그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는 정말 많이 무너질 것 같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참 많은데 네. 또 제 환자분 중에 한 50 정도 된 이제 혼자 사시는 환자분인데 한 10년 넘게 반려 고양이를 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고양이가 오래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20년 정도면 이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얘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요즘엔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어떤 뭐 특수한 혹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나 뭐 맞아요. 우리 사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의학적으로는 그럼 이거 상담을 해주십니까? 위로를 해주십니까? 처방을 해주십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참 좀 어려운데 네. 사실 이것도 결국은 이 정상 애도 반응과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근데 저는 이 정상 애도라는 게 참 애매해요. 제가 참 반성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또 환자분 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오셨던 한 60대 정도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도 60대 정도의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뭐 아주 빨리 돌아가시진 않았다고 생각할 텐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너무 슬퍼서 그 아직도 너무 괴롭고 슬프다고 하셔서 네. 제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슬프신가 보네요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오셨을 때 그 환자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약간 그 질책의 어투로 선생님 저 근데 지난 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어떻게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아. 벌써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저 좀 많이 속상했어라고 하셨길래 사실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공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애도 반응을 한 달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퍼서 죽을 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네. 죽을 듯이 슬퍼도 한 달 정도가 되면 대체적으로 기준은 일상으로 복귀한다. 네. 물론 안 슬프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네. 저는 또 이제 좀 제가 굉장히 부족한 마음에 이게 한 달이 넘었는데 병적인 기준이 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너무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정말 제 나름대로는 가장 애착 대상이었던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이게 사람이 1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뭐 약을 처방해 주냐. 처방해 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 다르지 않게 이 위안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 같이 사는 존재잖아요. 뭐 고모 이모랑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옛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가정도 많지 않고 자녀들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 보내고 부부 둘이 사는데 반려견 하나 기른다면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네. 네. 그럼 만약에 죽는다. 그럼 가족에 대한 상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반려견, 반려동물이 단순히 그런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요즘 주는 의미는 네. 가족은 사실은 말 그대로 식구잖아. 밥도 같이 먹고 공동체고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로 얽혀 있고 사실은 각자 인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이라고 하지만 몇 시간 보세요, 솔직히. 뭐 아침에 잠깐 보거나 밤에 보거나 보는 주말에 시간은 보거나. 많은데 대화는 별로 없죠. 네. 그렇죠. 뭐 대화가 없거나. 근데 네. 이 반려동물은 사실은 그런 어떤 단순한 뭐 관계 측면을 넘어서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그냥 오롯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되게 인간이 가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과한 기대감 중에 하나인데 어떤 대상이 오롯이 내 것이면 좋겠다. 이걸 충족해 주는 게 반려동물일 것 같거든요. 이 네. 가족은 못하죠, 사실은. 어떤 정도 상황이면 질환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일상 네. 복귀가 안 된다. 일상 복귀가 안 돼서 이제 네. 뭐 하염없이 이게 근데 한 달 정도까지는 아까 저 제가 지인 좀 중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일상 복귀가 안 되는데 네. 하염없이 눈물이 나거나 또 하나 큰 포인트는 이 죄책감이나 자책감. 죄책감. 특히 이 반려동물의 죽음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가족이 죽어도 물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케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은 내가 그때 조금 더 이거를 봐줬어야 되는데 얘가 얘를 병원에 데려갔었어야 되는데 이 죄책감이 엄청나고요. 근데 이제 죄책감이 너무 심하다. 이것도 사실 병적인 거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그 환자분들, 사람들이 일종의 트라우마, 죽을 때 장면의 트라우마에 굉장히 좀 많이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반려동물이 죽을 때 뭐 병원에서 죽기도 하지만 자기 품에서 그렇죠. 내가 잠깐 잘 때 깨고 나니까
집에서 죽어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이라든지 혹은 그 죽음을 봤을 때 마지막 그 반려 강아지 고양이가 이게 눈을 감던 모습. 저 사실 지인 중에는 이제 그 교포 친구가 있었는데 원숭이를 길렀는데 그 원숭이가 죽는 순간에 그 아련한 눈빛을 죽을 때까지 못 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우울증이나 이제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혹은 더 심하다고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죠, 사실은. 네. 네. 죽으면 반려견이 마중 나온다는데 나는 그 이야기가 참 좋더라. 소리를 주네. 그거 얘기 들으면 좀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네. 앞서 말씀드리지만 가족은 갈등을 연인이든 부부든 뭐 부모 자식 간이든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갈등이 없고 또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보낼 때 말을 못 하잖아요. 떠나는 사람, 부모님이든 우리가 임종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든 어떤 친구가 떠나든 해외로 떠나든 뭐 저세상으로 떠나든 인간은 말을 남기잖아요. 나랑 10년, 15년 살았는데 말이 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네. 상실감이 더 엄청나죠. 게다가 이게 어디다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던데요? 그러니까 공감받지 못하는, 이해받지 못하는 죽음. 그렇죠. 제 15년 기르던 고양이가 죽어서 저 이틀 동안 대유 낼게요 하면 이게 회사에서 참 오버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네.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네. 실제로.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긴 참 쉽지가 않죠. 네, 그 길러 보신 분이 아니라면 쉽지는 않은데 참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단순히 펜로스라는 뭐 증후군, 네. 뭐 새로운 증후군이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요즘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이 같이 살고는 있지만 혹은 굉장히 그 사회적인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기 채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또 단절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우리 사회에 숙제를 주는 것 같아요. 단절돼 있죠. 네. 외롭고 도시인들은 특히 그죠? 네. 그거와 관련이 있다 보시는 거군요. 아니, 뭐 도시인들도 그렇고 요즘에 뭐 어디나 그렇겠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요즘처럼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재밌는 게 펫 로스랑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이 정신 과학적인 질병, 정신과 질병이라는 게 참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다 그렇겠죠. 신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긴 하고. 근데 이 1990년대 정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이제 다 TV가 보급이 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됐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천리땡, 뭐 나우 누땡 뭐 이런 네. 것들 막 했잖아요. 네, 유튜브라서 다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진짜 이 어디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대가 된 거죠. 굉장히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2000년대 제 기억나는 거 2000년대 개인 핸드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언제든지 컨택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2010년도가 됐을 때 그때 사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가 됐는데 개인 계정의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참 재밌게도 이 1900년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게 그때부터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사회 문화 인류학적으로 사실은 네트워킹이 되면서 비교가 시작된 사실은 이제 각자 살다가 뭐 미국 같으면 LA는 LA대로 살고 네. 뭐 보스턴은 보스턴대로 살고 뭐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알려지고 연결되는 시대가 되니까 비교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고 좀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막 엄청 우리가 뭐 행복 호르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핸드폰을 갖는 시대가 됐을 때 어떤 트렌드가 생겼냐. 요즘 많이 알려진 공황의 시대가 됐어요. 네. 되게 재밌는 건데 그 개인 핸드폰, 개인 채널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그 집에 전화 와도 몰래 하잖아요. 내 순서는 밤 12시 돼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중전화도 가면 네.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데 개인 핸드폰이 생기면서 언제나 내가 누구한테 접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 또한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연락을 체크해야 되고 또 연락에 대한 어떤 듀티. 너 전화인데 왜 안 받아? 회사에서 문자를 보는데 왜 수신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정말 사회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알라밍에 취약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공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안정성이 깨질 때 공황이 오는 건데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연예인들이 사실 공황장애 네. 왜 많이 걸리겠어요? 연예인들은 뭐 농사 지시는 분들처럼 뭐 해 뜨면 나가고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의 에피소드가 네. 있는 분이라서. 계속 긴장해 있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개인 핸드폰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팽배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성장을 한 거죠. 근데 2010년에 이제 개인 채널이 되면서 유튜브나 뭐 이제 2020년 시대가 됐죠. 요즘 제가 그래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개인 채널이 되고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만 집중할 수 있고 일종 요즘 말하는 숏폼이 되면서 이 도파민의 시대가 또 된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도파민이라는 거는 이 평화로운 행복이 아니라 쾌락, 흥분, 만족 이런 것들이죠. 즉각적인 쾌락. 그래서 이제 곧 도파민의 시대도 제가 왜 얘기 드렸냐면 이제 우울증 나왔죠. 공황장애 나왔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성인 ADHD. 이게 뭐 없던 병이 왜 이렇게 생겼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아주 먼 맥락으로 돌아가면 이 펜로스에서 시작했던 네. 사실은 사람들의 소외감, 인간관계 단절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나만의 취미로 빠져드는 것.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이 참을성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없이 자기 쾌락으로 빠져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공황장애에서 뭐 충동 조절 장애 뭐 이런 요즘 많이 나오는 정신과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뭐 환자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뭐 굳이 환자라고 하면 저는 네. 저 스스로도 뭐 내가 환자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공황이 올 수 있고 저도 우울증을 겪었던 때가 있고 또 나 또한 사실 충동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고 세상이 나를 좀 그렇게 만드는 게 있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이 도파민의 시대가 됐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파민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모르세요? 잘 모릅니다. 네. 뭐 일종의 호르몬인 거죠? 호르몬이죠. 네.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옛날에 흔히 제일 많이 얘기가 됐던 건 세로토닌이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은 뭐 한 번쯤 들어보신 네. 분들이 있을 텐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도파민은 행복이랑은 좀 달라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날 굉장히 평화로운 하루인데 뭐 어떤 날 오후에 아주 단조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낸 2018년 7월 16일 오후 4시가 있었어 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평화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깨지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도파민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2016년 7월 20일 날 가족들이랑 어디 가서 뭘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 그날 나 뭐 했는데 완전 짜릿했어. 이 기억에 남죠? 도파민은 이런 거예요. 흥분을 주고 쾌락을 주고 그래서 이게 분비되면 기억에도 강화를 해주고 내가 뭘 다시 하게 싶어주는 동기를 주고 우리가 보통 보상회로라고 하거든요. 도파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도파민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 너무 자극적인 걸 찾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질환들이 다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 관련이 되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결국 이게 우리가 다 연결돼 있지만 사실은 단절돼 있는 그래서 외로운 그렇죠. 좀 이게 좀 슬픈 얘기가 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 거는 지금 당장 톡을 보내면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랑 바로 얘기가 되거든요. 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 나는 결국은 행복한가, 만족스러운가?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아무리 이제 온라인이 발전하고 모바일이 발전해도 그게 안 되는 사회니까 we are connected 돼 있어도 집에 가면 반려견이 이렇게 다시 반려견 이야기로 돌아가서 잘 때 이렇게 등을 이렇게 민다고요. 그렇죠. 나 잘 공간을 어. 등을 딱 붙이고 있는 그 느낌. 실제적인 스킨십, 이 네. 컨택을 사실은 대체하기가 아,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인간이 막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이런 공감을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상에서만 되니까. 근데 집에 가면 우리 강아지는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굳이 비유하자면 이 뭐 강아지나 사람들과 이렇게 좀 끈끈하게 스킨십을 하고 이럴 때는 네. 우리가 흔히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착 호르몬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아, 말이긴 한데 네. 뭐 모든 걸 다 호르몬으로 풀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 옥시토신은 원래 그 여자가 아이를 분만할 때 자궁수축 호르몬으로 나오는 건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쾌락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끈끈하다 이런 애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뭐 악수를 한다든지 네. 아까 강아지랑 반려견이랑 몸을 맞댄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SNS로 자극적인 걸 보거나 새로운 걸 보거나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도파민으로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인은 그럼 옥시토신이 나올 일이 과거보다 확 줄었겠네요. 줄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 대규모 연구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네. 뭐 알약 같은 건 없어요. 알약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런 네. 것들을 개발하면 어떨까? 네. 왜냐면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그 평화로운 감정을 느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서 이 현대의학의 우울증의 대부분의 많은 비중의 약이 세로토닌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그 쌍두마차가 뭐냐? 세로토닌과 사실은 도파민이에요. 예,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이 정신과의 약에 정말 쌍두마차입니다. 굳이 하나 말하면 또 안정제 계열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도파민이 우리 일상에 인간에게 중요한데 근데 도파민이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고. 근데 네. 이제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 요즘의 환경이 이 숏폼이라든지 SNS 모두 새롭잖아요. 근데 저도 이 숏폼을 보면 길어야 1분 보나요? 1분 보죠. 네. 근데 1분 동안 재밌잖아요. 이거 재밌지 않으면 넘겨버리기도 하고. 근데 유튜브만 해도 그래도 몇 분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숏폼은 1분이면 딱딱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길들여졌어요. 근데 이 길들여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사람이 뇌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쓰는 회로 위주로 뇌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뇌의 가소성, 뉴럴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저도 이 나이가 좀 꽤 든 저도 숏폼에 이 나이에 길들여지는 걸 보면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이 사회 사람들이 네. 1분 참을성의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이 영화관에서 못 앉아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2시간 이해가 동안. 될 것 네.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1분 참을성이라는 게 그게 뭐가 나빠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1분 이상 참을성이 없다는 것은 그 빠른 자극이 아니면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네, 그런 자극은 슬픈 사실은 거죠. 우리 삶에 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좋아하는 야구팀 경기를 보는데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을 했다든지 이럴 때 네.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아주 네. 건강한 도파민이죠. 네. 근데 이게- 그 좋아하는 경기에 야구 경기에 가서 말로 홈런을 치는 걸 보는 게 1년에 몇 번 있으세요? 그게 부족하니까 자꾸 게임 같은 거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부족한 폭탄 게 좀 마시고 정상인데 네. 사실 좀 부족. 도파민이 항상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인생이 매일 재밌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 5천 년 동안 농경사회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인간의 본성인데 네. 우리 현대 사회가 어찌 보면은 이 숏폼이나 이렇게 너무 우리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툭툭 갖다 대기만 하면 재미가 팡팡 터지는 시대가 되니까 네. 이제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도파민이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하나가 어디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기억과 관련된 해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두엽, 전두엽의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거든요. 네. 좀 어렵죠. 전두엽은 그냥 어떤 부위냐면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시키는 뇌의 고유한 인간의 고유한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전두엽이 가는데 그럼 전두엽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우리 강아지는요. 내가 갔는데 너무 반가워. 네. 근데 나 우리 주인한테 반가운 척 안 해야지?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꼬리 흔들잖아요. 또 사실 안 반가운데 더럽지만 그냥 주인이니까 반가운 척 해줘야겠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 본능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 측두엽까지 다 관장을 해서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지만 반가운 척 해줘야겠다. 내지는 반갑지만 뭐 이렇게 네. 이 아. 조절하고 자제하는 능력 이렇게 네. 되니까 좀 비교가 되시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뇌가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에 도파민이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 전두엽에 자꾸 도파민이 가면 얘가 점점 뭐 이렇게 자극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살려면 네. 충동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정신과 질병에 없는데 왜 어느 순간 이 미디어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을 만들어냈을까? 원래 그런 질환은 없어요. 없죠. 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0년 됐죠? 근데 그런 질병은 원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사회가 된 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정신과를 포함한 사실 질병이라는 게 사회의 진화론적인 맥락을 떼고 볼 수가 없는데 특히 정신과는 거의 뭐 직격탄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회가 됐을까?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개인 핸드폰이나 자기 취향에만 개인화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제 퍼스널라이즈 됐다고 했죠. 그런 채널을 갖게 되고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대로 요즘 같은 문화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반려동물 상실로 우리 아이가 밥도 안 먹어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아들까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상담을 하는 분이 있다면 뭐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좀 제가 이런 네. 게 정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거하고 크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네, 다르지 않죠. 다르지 상실감. 않다는 게 또 나만 고립됐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신 죄책감도 크다 그쵸. 이야기하셨고 네.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이 죽은 것과 뭐 반려동물이 죽은 것이 그 인간한테 주는 타격이 다르지 네.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네.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종의 취향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취향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퍼졌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걸 생각하면 똑같거든요. 안 슬프면 사이코패스다. 제가 맨날 네. 얘기하는 게 네, 네. 야, 너 항상 이별을 한 이 젊은이들이 많이 와.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병원에 이별을 하고 많이 옵니다. 네. 선생님 저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못 견디겠어요. 뭐 가서 뭐 쫓아가서 다시 막 매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별했는데 슬픈 게 당연하고 너 이별했는데 안 슬프고 지금 기분 좋으면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는데 힘든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겠지만 사실은 받아들이고 버텨야죠. 예. 근데 이게 참 남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겠다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뭔가 힘든 거를 공감해 주는 것 이상으로 약간의 뭐랄까요? 뭐 일종의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게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이제 리추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네, 있는 것 네. 같은데 영성 정도 될까요? 네. 아니요. 리추얼 어떤 뭐 이렇게 그 습관 관습 같은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아니 왜 사람 죽어서 슬픈데 굳이 우리나라에 그 장례 문화가 있을까? 근데 그 이 리추얼하는 게 없으면요.
사람이 그 극도의 슬픔을 표출할 기회가 없어요. 혼자서 그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요즘에 이 반려동물도 장례를 실제로 치러주면서 제 환자들도 가서 가족들이 진짜 미친 듯이 울었대요. 근데 가보니까 그 반려동물을 장례하는 곳에 그렇게 가족들이 와서 너무너무 슬프게 대성통곡을 하고 간다는 근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떠나보내는 과정. 의식행위 거죠. 네. 네, 과정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요.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서 소화시키기에 되게 힘들 네.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제사를 안 지내도 서양에도 사실은 그 기일을 하는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 사실 이 의미가 뭐 진짜로 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그 대상을 떠올리고 네. 그리고 내 슬픔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시간,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앞으로는 반려동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필수적인 행위가 될 것 같아요. 그 내 슬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감, 클로징이네요. 그죠? 네, 네. 클로징이 있어야죠. 클로징 그죠? 있어야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은 죄책감을 갖거나 혹은 내가 아쉽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라도 써서 네. 보내봐라 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슬픔을 한번 표출하는 것과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담아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장례식을 꼭 치르진 않더라도 하여튼 이런 뭔가의 자기만의 마감 행위, 이별 어떤 세러머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표현해라, 표출해라 그러셨는데 실제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제가 뭐 저랑 함께했던 우리 뭐가 우리 반려견이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유 꼬맹이 때 사진부터 해서 행복했던 순간들 사진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과정 나쁘지 않은 거네요, 그죠? 내가 그럼요. 이 네. 친구를 떠나 보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그럼요. 사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공개하는 제 지인들에게 거죠. 그렇죠. 또는 네, 네. 모르는 타인들에게, 그죠? 뭐 이해받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네. 자기의 감정 뭐 분출 표현의 행위일 수도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뭐 사실 저는 그 뭐 부모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고를 낸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우리 가족 누가 뭐 아는 지인이 죽었습니다. 뭐 이거를 장례식에 오세요. 이런 네. 거를 알리는 느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가만히 생각이 든 거는 부고를 내고 장례식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죽은 사람을 챙겨준다는 결국 나의 위로죠. 그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의 위로.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넌 나의 반려동물에 대한 마지막 나의 배려인 거죠. 이제 그런 행위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에게 내가 반려견이 떠나 보냈어. 또는 내 고양이가 떠났어. 이렇게 내가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네. 회사에도 내 이것 때문에 뭐 요즘 정신없어. 이렇게 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건 아니죠. 나쁜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들도 원래 어떤 슬픔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하실 때 네. 그걸 이렇게 담아두지 말고 표출하라 이렇게 합니까? 슬픔이든 기쁨이든 모든 감정이 사실은 표출되지 않고 소화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기쁨은 표출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혼자 뭐 웃을 수도 있고 웃는 게 대부분 긍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근데 슬픔이나 분노 이런 어두운 감정들은 참 우리가 좀 말 그대로 부정적으로 치부하기 쉬운데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본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네, 영화에서도 저는 못 봤어요. 네,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사람의 감정들을 각각 캐릭터화 시켜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잘 표현한 영화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애도 있고 슬픔도 원은 있고 봤어요. 네. 예, 분노도 있고 막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도 보면 모든 감정이 있지만 그 기쁨이라는 애가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장면은 기쁨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그 곤욕스러운 순간 있잖아요. 내가 뭐 혼났다든지 아니면 실수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저기 몰래 기억의 망각 속으로 막 다 던져버렸는데 2에서는 약간 스포일인데 그거를 약간 기쁨이가 약간 후회 아닌 후회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실패하거나 나쁜 부정적인 감정도 다 자기 자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우리가 이제 이건 나쁜 감정이야라고 묻어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때 잘 사실 표출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슬픔도 슬프면 슬픔을 표현해야죠. 그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우울증으로 올 가능성이 네. 높죠. 예. 어떤 슬픔 중에 인간이 처하는 수많은 슬픔이 있는데 어떤 슬픔 중에 어떤 사정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못할 경우는 훨씬 더 힘들겠네요.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울감 왜 생길까요? 네. 우울은 왜 생겨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논의가 정신과 우울증 환자가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그것 근데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럼요. 근데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 살면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우울이라는 감정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그 큰 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울이라는 것은 로스, 어떤 대상의 상실에서 기인한다. 네. 이 감정이 거의 우울의 사실은 지배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상실, 로스로 이 상징되는 게 단순히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예. 반대로 좀 다른 이야기지만 불안은 왜 생기냐? 인간의 불안이라는 감정은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좀 어렵죠. 모르겠네요. 상실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불안은 네. 로스 상실보다는 약간 이것도 설이 있지만 이 완벽하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될 때 불안을 느낍니다. 네. 내 스스로 뭔가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데 안 될 때. 네. 그래서 참 이게 불안한 환자랑 우울한 환자랑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데요. 네. 우울한 환자는 항상 보통 이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병력을 캐보면 제가 정말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학교도 잘 나왔고요. 뭐 시집도 잘 갔고요. 네. 애들도 잘 컸고. 근데 저는 항상 우울했어요.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사실 어렸을 때 뭔가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뭔가 항상 불안한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네. 있겠어요. 근데 그 환자들은 내가 비행기 뜨는 것도 컨트롤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하면서 컨트롤해야 되고 혹시나 갑자기 자연재해가 생겨서 지진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불안이 항상 있거든요. 예,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많이 샜지만 이런 것들은 상담하면 네. 어떻게 계량화가 됩니까? 아니면 화학적인 뭐 약물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울과 불안은? 근데 상담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계량화는 안 되지만 네. 나름대로 좀 수치화 시키고 있어요. 약간 자가보호식이나 뭐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네. 몇 점 정도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대체적인 수치화해서 요즘에 측정을 하는 검사 도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럼 우울과 불안은 당연히 처방도 다르고요. 다르죠.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네. 약은 아까 얘기 드린 대체적인 정신과 약은 큰 흐름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제 1번이 세로토닌이고요. 네. 2번은 노르에프네프린, 3번은 도파민, 4번은 벤조다이아제핀 이 큰 틀에서 대부분 조합이 되는데 아무튼 불안과 우울은 세로토닌이라는 약물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날 오후 굉장히 평온한 하루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굉장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건 행복이기도 하고 편안함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깨지면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쓰는데 세로토닌 쓴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네. 마음이 엄청 편해지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 아까 이제 우리가 연결 사회인데 단절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고, 뭐 저도 맨날 느껴요. 네. 네, 정말 많이 연결돼 있는 사람인데
혼자 아닌가라고 느끼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네. 이건 우울과 불안 다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도의 그래서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튼 이 네. 조직을 진단받으러 갈 이 사회를 때. 네. 컨트롤 못 하겠다. 내가 나만 빼돌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생각이 들면 과하게 네. 결국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고 내가 뭔가를 결국은 친구를 떠나보냈다. 뭐 조직을 결국은 잃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상실감이 생기는 거고. 근데 네. 참 재밌는 거는요. 이거 전참 저 말씀 중에 죄송해요. 네. 이 처방 받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요? 사회생활 하는데요. 네, 왜 제가 방송하다가 지금 진단을 받고 있죠? 문제 없죠. 사회생활 네. 하면서 문제는 없는데 네. 더 걱정은 뭐냐면 이게 진짜 와야 될 사람들은 병원에 안 오고 이게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네. 오는 게 사회적으로는 조금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댓글 중에 정신과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진다는데 저거 설명 좀 아무래도 그런 약도 있겠죠. 좀 독한 약은. 그렇죠. 너무 그 약을 잘 문외한의 써야 이야기인데. 되고요. 제가 네. 그랬잖아요. 약 먹는 게 꼭 어떤 그 베스트는 아니에요. 네. 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뭔가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정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지. 괜찮은 사람한테 약을 먹이면 멍하죠. 근데 약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필요한 용량이나 어떤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신과 약이 굉장히 사람마다 이 감수성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잘 써야 되고요. 하여튼 제가 근데 아까 그 연결이라는 맥락에서 굉장히 요즘 재밌게 느끼는 거는 그리고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멍 네. 때린다. 정신과 약 먹으면 멍해준다. 두 가지인데요. 1번은 안정제 계열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 안정제 계열이 잘못 쓰면 아주 나른하고 멍해집니다. 그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세로토닌 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병이 있는 사람에게 쓰면 예를 들어서 강박증이야. 내가 생각을 100만 번 해. 그럼 이거 100만 번을 100번으로 줄여주거든요. 되게 드라마틱하게 편해지는데 네. 생각이 원래 그렇게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세로토닌을 넣어주면 정말로 바보처럼 멍해지긴 그러겠군요.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약을 먹는 게 무슨 마약이나 마취제나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다. 잘 알고 먹어야 된다. 네. 그거가 제가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연결과 관련돼서는 제가 최근에 저희 그 정신과 동료들이랑 한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래서 이게 나는 사실 혼자 잘 있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난 사람들이랑 있는 거 좀 사실 오히려 고양이형 인간. 나 부담스럽고 나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난 혼자서 와인 먹으면서 와인 마시면서 밤에 혼자 즐겨. 네. 아니면 난 넷플릭스를 봐. 아니면 난 혼자 사실은 취미 활동을 해. 그게 더 편해. 친구들하고 회식하는 것보다. 나는 그래서 혼자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최근에 얘기한 개념은 capacity to be alone이라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와인을 벗삼아 있는 거예요. 술을 벗삼아 있는 거고 네. 넷플릭스를 벗삼아 있는 거고 그리고 골프를 벗삼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의미의 그 사람이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죠. 제가 인간은 그러면 혼자 지내면서 행복하기는 아주 어렵죠.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 혼자 있어서 정말 평안하고 네. 행복한 사람들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평온을 찾는다고. 시타르타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맞다.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나 네. 또한 어떤 인격 수양을 위해서 정말 이 평온하게 혼자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네. 내가 와인도 마시지 않고 밤에 어떤 드라마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정말 이 정막의 공간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버텨보리라 라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무만 보면 즐거우셔. 나무 손질하고 분재 가꾸시고 이렇게 잎사귀 다듬으시고 하면 그 편안하신 분이야. 이렇게 번거로운 자리 싫어하셔 하지만 아버지는 나무가 애착 대상이 된 거죠. 네, 나무와의 시간을 네. 자기는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심화된 형태가 뭐냐. 심화되니까 종교예요. 마지막 형태. 제가 봤을 때 궁극적인 종교거든요. 종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와 신과의 교감이에요. 네. 그거는 누가 건드릴 수도 없고 나 또한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영역이고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것들은 언젠가 상실이 있거든요. 사람도 애착, 동물도 언젠가 상실할 수 있고 또 어떤 뭐 와인도 뭐 식물도 골프도 내가 원할 때 항상 할 수는 없는데 네. 이 신만은 내가 그러네. 언제나 원할 때 내 옆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게 그래, 굉장히 진짜. 종교가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애착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심오한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려견은 애착의 대상으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나만을 컨트롤도 위해서도 잘 되고. 컨트롤 잘 되고 네. 갈등 없고요. 네, 온리 나만 그 항상 애정을 너무 나만 매일매일 매시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나만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또 제가 나의 봤을 때는 보호 없이는 그렇죠. 내가 이틀이라도 방 비우면 큰일 나고 집을 큰일 비우면 나죠. 네.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관계 현실판을 잠시 누렸다가 네.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단순히 누가 죽었다가 아니라 정말 허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하여튼 펜로스라는 게 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뭐 질병이라면 질병이고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어떤 문제만은 아니고 정말 우리 시대의 사회를 좀 반영하는 정말 극단적인 예다 상황이다.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저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지고 지금 뭐 통계적으로도 4집 중에 한 집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 설령 어떤 분이 공감 못해서 뭐 예를 들어 이 꼰대 사회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잘 돌봐 이놈아 무슨 그 집에 있는 강아지의 이야기만 하고 있니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이 그렇게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 그런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또 다른 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나는 반려견을 잃었는데 펫로스를 해서 너무너무 슬픈데 우리 부장님은 전혀 저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는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사람이 성숙화돼서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좀 성숙한 인간인데요. 좀 비견한 예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요즘에 그 LGBTQ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들이 역으로 왜 우리를 이해를 못할까 하는 것도 저는 이제 환자들 고민해서 많이 듣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종의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취향이 대중화되면 결국은 문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가 되면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의사로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이게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변화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LGBT 분들한테는 그러면 타인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더라도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해도 안 되죠. 근데 네. 그분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뭐 안타깝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기대를 별로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만큼 아직까지는 소수자라는 말 자체의 의미처럼 소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펜로스도 사실 지금 애매한 시기거든요. 많은 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길러서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이나 개인의 취향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매한 이 트랜지션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독거의 시대가 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네.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향이 문화가 되고 근데 문화가 되면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보니까 덴마크는 오래된 반려동물 죽으면 수의사가 그 반려견 주치의하고 연결해서 그 당신 환자들 돌보는 환자 주로 이제 아마 연로하신 분들이겠죠. 환자 반려견 죽었어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너티스하는 제도가 있고 알려주는 제도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 잃은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펫로스 상담 시스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뭐 선진국들 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정말 반려견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 미국이 꼭 선진국이다.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죠. 근데 네. 아무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헤테로지너스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도 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래 다양한 사회가 되고 있고 꼭 남을 같이 살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사는 조직에서 내 사는 집단에서 나 위주로 사는 사회가 돼서 이 반려동물이 어떻게 보면 필수화된 시대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꼭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그냥 이해를 할 만한 이슈가 됐다. 그리고 그럼요. 어쩌면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됐죠. 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 됐다라는 것들이 네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요. 저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새 반려동물 들이면서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꽤 많아요. 내가 네. 애를 잊을까봐.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대안은요, 만약에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그치만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네. 중요한 원칙은 대체제로 찾지는 말아라. 음, 약간 이런 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뽀삐가 있었는데, 뽀삐가 죽었어. 근데 뽀삐가 내가, 말티즈였으니까 말티즈를 나 하면 다른 슬픔을 말티 빨리 사서 잊을까? 말티즈 타면은 뽀삐를 대체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대체도 안 되고 또 죄책감도 더 더하고. 그러니까 뽀삐는 뽀삐대로 되게 나한테 중요했고 사랑스러웠고 너는 이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잘 지내. 그동안 나한테 행복을 줘서 고마웠고 그때 나한테 그 따뜻한 눈빛을 보내줘서 내가 너무 위로받았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단비를 찾을게. 이게 약간 뭐 모르겠어. 이게 뭐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떠나보낸 다음에 근데 그 말씀으로 충분한 들려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 있지만, 뭐 이혼이나 사별 이후에 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되게 빨리 더 새로운 결혼을 네,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 빈자리가 커서. 그래서 그런 차이지, 이게 뭐 꼭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고양이 전문 병원장이 쓴 고양이와 함께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에 이런 조언이 나온대요. 이별은 힘들지만 머지않아 추억으로 바뀝니다. 먼저 고양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픈 기분을 충분히 표현하면 슬픔은 어느새 추억으로 바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교수님이 우리 나혜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펜로스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